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며 빗방울이 쉴 새 없이 아스팔트 위로 떨어졌다. 항구 도시의 밤은 비릿한 소금기와 축축한 어시장 냄새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속을 한 여인이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필사적으로 달리고 있었다. 여인의 이름은 한유라. 그녀의 품에 안긴 작은 생명은 딸 안별이었다. 젖은 머리카락이 뺨에 달라붙고 거친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등 뒤에서 악마의 발자국 소리가 끈질기게 따라붙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삼촌인 한태식의 수아들이었다. 아버지의 회사를, 가족의 모든 것을 집어삼킨 그는 이제 마지막 남은 핏줄인 자신과 별이마저 세상에서 지워버리려 하고 있었다. 낡은 운동화가 빗물이 고인 웅덩이를 밟을 때마다 차가운 물이 발목까지 스며들었지만 유라는 오직 딸을 보호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어둠 속을 내달렸다. 별이는 엄마의 품에서 작은 소리도 내지 않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엄마의 옷깃을 꽉 쥐고 있었다. 아이는 알고 있었다. 지금은 울어서도 보채서도 안 된다는 것을. 번쩍이는 헤드라이트 불빛이 골목의 어둠을 갈랐다. 유라는 반사적으로 몸을 돌려 컨테이너 박스 뒤로 몸을 숨겼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검은색 세단 2대가 끼익 소리를 내며 골목 입구에 멈춰 섰고 건장한 체격의 남자들이 차에서 내렸다. 그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사방을 훑었고 빗속에서도 그들의 눈빛은 살기로 번뜩였다. 유라는 별이의 귀를 막고 아이를 더욱 깊숙이 껴안았다. 제발 우리를 보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녀는 속으로 간절히 기도했다. 몇 분이 흐르고 그들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듯했다. 유라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어 밖을 살폈다. 남자들이 다른 골목으로 흩어져 수색 범위를 넓히고 있었다. 지금이 기회였다. 그녀는 다시 몸을 일으켜 반대편으로 뛰기 시작했다. 복잡하게 얽힌 시장 골목은 그녀에게 유일한 미로이자 방패였다. 생선 상자에서 흘러나온 비린내가 역하게 코를 찔렀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생존을 위한 최적의 경로를 계산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다. 한때 그녀는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중 하나인 서진그룹의 유일한 상속녀였다. 명석한 두뇌와 뛰어난 전략적 사고로 아버지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었다. 하지만 부모님이 의문의 사고로 돌아가시고 자상했던 삼촌이 본색을 드러내면서 그녀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쫓기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녀는 좌절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별이가 있었고 언젠가 모든 것을 되찾고 진실을 밝혀야 할 의무가 있었다. 다시 한번 거친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이번에는 피할 곳이 마땅치 않았다. 유라는 눈앞에 보이는 좁은 통로로 몸을 날렸다. 그곳은 건물과 건물 사이에 버려진 공간처럼 보였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비추는 그곳의 끝은 차가운 벽으로 막혀 있었다. 막다른 길이었다. 유라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등 뒤에서는 남자들의 그림자가 점점 길어지며 그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의 입가에 걸린 비릿한 미소가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보였다. 찾았다, 한유라. 이제 그만 포기하시지. 남자의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음산하게 울려 퍼졌다. 유라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대신 차가운 분노와 결의가 이글거렸다. 그녀는 별이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남자들을 노려보았다. 차라리 여기서 죽을지언정 순순히 잡혀서 별이를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다. 그녀는 품속에 숨겨두었던 작은 호신용 스프레이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이것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무엇이라도 해야 했다. 남자들은 천천히 거리를 좁혀왔다.
그들의 손에는 차가운 금속성의 무기가 들려 있었다. 절망적인 순간, 바로 그때였다. 막다른 골목의 반대편, 유라가 들어온 입구 쪽에서 또 다른 불빛이 나타났다. 방금 전의 추격자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강렬하고 압도적인 빛이었다. 조용하지만 심장을 울리는 엔진 소리와 함께 칠흑 같은 어둠을 닮은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골목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그 차는 남자들의 퇴로를 완벽하게 차단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남자들이 당황하며 뒤를 돌아보았다. 유라 역시 눈을 가늘게 뜨고 그 불빛을 바라보았다. 누구일까? 삼촌의 또 다른 부하들일까? 아니면 우연히 길을 잘못 든 차량일까? 모든 가능성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차의 헤드라이트가 꺼지고 주변은 다시 희미한 가로등 불빛에 잠겼다. 그리고 운전석의 창문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려왔다. 빗줄기 사이로 드러난 옆모습은 조각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 얼굴을 본 순간 유라의 세상이 멈췄다. 숨을 쉴 수 없었다. 지난 6년간 단 한순간도 잊어본 적 없는, 그러나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얼굴이었다. JK그룹의 총수 강진혁, 그녀의 첫사랑이자 그녀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떠나버린 남자. 그가 왜 여기에 있는 것일까? 남자는 아무 말 없이 차가운 시선으로 유라와 그녀의 등 뒤에 숨은 아이,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남자들을 차례로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다. 남자들은 자신들이 상대해야 할 존재가 보통 인물이 아님을 직감했다. 강진혁이라는 이름이 가진 무게는 대한민국 재계에서 절대적이었다. 한태식조차도 감히 정면으로 맞서려 하지 않는 인물이었다. 당황한 남자들 중 하나가 억지로 허세를 부리며 소리쳤다. 상관없는 일에 끼어들지 마시오. 이건 우리 집안일이니까. 하지만 그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강진혁은 그 말을 무시했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율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놀라움도 반가움도 연민도 아니었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심연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의 낮은 목소리가 빗소리를 잠재우며 울렸다. 단 한마디였다. 그것은 질문이 아닌 명령이었다. 그는 율에게 말하고 있었다. 유라는 망설였다. 독사를 피하려다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격이 아닐까. 이 남자는 그녀에게 또 다른 절망일 뿐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등 뒤의 남자들은 다시 위협적으로 다가오고 있었고 품 안의 별이는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다. 적어도 강진혁은 지금 당장 자신과 별이의 목숨을 위협하지는 않을 것이다. 유라는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남자들을 노려본 뒤 천천히 강진혁의 차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가 움직이자 남자들이 길을 막으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강진혁의 차 뒷문이 열리며 검은 양복을 입은 비서가 내렸다. 그는 말없이 남자들을 막아섰고 그의 눈빛과 자세에서 풍기는 위압감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다. 유라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차의 뒷좌석 문을 열고 별이를 먼저 태웠다. 그리고 자신도 채오르며 6년 전 아프게 외면해야 했던 과거와 다시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었다. 차 문이 닫히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되었다. 차 안은 바깥의 폭풍우가 거짓말인 것처럼 고요하고 아늑했다. 고급 가죽 시트에 냄새와 희미한 향수 냄새가 섞여 유라의 긴장을 풀어주었다. 하지만 운전석에 앉은 남자의 존재감은 그 어떤 폭풍우보다도 무겁게 그녀를 짓눌렀다. 차는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골목에 남겨진 남자들은
감히 차를 막아서지 못하고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을 뿐이었다. 유라는 백미러를 통해 그들의 모습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보았다. 일단 위기는 넘긴 것이다. 고맙습니다. 유라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강진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앞만 보고 운전하고 있었다. 그의 굳게 닫힌 입술과 날카로운 턱선은 그가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유라는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오직 와이퍼가 유리를 닦는 소리와 별이의 작은 숨소리만이 그 침묵을 채우고 있었다. 별이는 낯선 환경과 차가운 분위기에 겁을 먹었는지 엄마의 팔을 꼭 붙잡고 있었다. 아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운전석에 앉은 남자의 뒷모습을 힐끔거렸다. 어쩐지 무서운 아저씨였지만 자신과 엄마를 구해준 사람이기도 했다. 유라는 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아이를 안심시켰다. 괜찮아, 별아. 엄마가 옆에 있어. 그녀는 눈으로 딸에게 속삭였다. 차가 도심의 화려한 불빛 속으로 진입했다. 유라는 창밖을 보며 이곳이 어디쯤인지 가늠하려 했지만 낯선 풍경은 그녀에게 아무런 정보도 주지 못했다. 그녀는 몇 달 동안 작은 항구 도시들을 전전하며 숨어 지냈기 때문이다. 강진혁은 그녀를 어디로 데려가는 것일까? 그의 목적은 무엇일까?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지금은 그저 그의 처분에 몸을 맡길 수밖에 없는 무력한 상황이었다. 한참을 달린 차는 서울의 중심부,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섰다. 철저한 보안 시스템을 여러 번 통과한 후에야 차는 전용 엘리베이터와 연결된 지정구역에 멈춰 섰다. 강진혁이 먼저 차에서 내리며 말했다. 내려. 여전히 감정 없는 목소리였다. 유라는 별이를 안고 차에서 내렸다. 전용 엘리베이터는 카드키 없이는 움직이지 않았고 오직 펜트하우스가 있는 최상층으로만 연결되어 있었다. 완벽한 요새였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숨 막힐 듯이 넓고 고급스러운 거실이 나타났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 비현실적인 풍경 앞에서 유라는 잠시 넋을 잃었다. 모든 것이 6년 전 그와 함께 꿈꾸던 미래의 모습과 닮아 있었지만 이제 그 옆에는 자신이 아닌 차가운 현실만이 존재했다. 강진혁은 잠든 별이를 흘끗 보더니 비서에게 지시했다. 김 비서, 아이가 쉴 방을 준비해. 김 비서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바로 알겠습니다, 회장님 이라고 대답하며 안쪽으로 사라졌다. 아이의 존재는 그에게도 예상 밖의 일인 듯 했다. 강진혁은 소파에 기대앉아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쳤다. 그리고는 마치 취조라도 하듯 유에게 질문을 던졌다. 무슨 일이지? 저 아이는 누구고?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온기도 없었다. 그는 그저 상황을 파악하고 처리해야 할 문제로 여기는 듯했다. 유라는 입술을 깨물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모든 사실을 말할 수는 없었다. 그에게 별이의 존재를 알리는 것은 아이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리는 일일지도 모른다. 삼촌 한태식뿐만 아니라 JK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암투 속으로 딸을 밀어넣는 셈이 될 수도 있었다. 그녀는 최대한 감정을 숨기고 담담하게 대답했다. 개인적인 사정입니다. 그리고 제 딸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이라. 강진혁이 차갑게 비웃었다. 길거리에서 깡패들에게 쫓기는 게 개인적인 사정인가? 한유라, 넌 여전히 변한 게 없군. 항상 내 멋대로 모든 걸 결정하고 모든 걸 혼자 짊어지려고 하지. 그의 말은 비수처럼
유라의 가슴에 박혔다. 6년 전 그가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남겼던 말과 비슷했다. 오해와 불신으로 가득 찼던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나며 유라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도와주신 건 감사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폐를 끼칠 수는 없습니다. 날이 밝으면 떠나겠습니다. 유라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그의 동정을 받고 싶지 않았다. 그에게 빚을 지고 싶지도 않았다. 하지만 강진혁은 그녀의 말을 가볍게 무시했다. 떠나. 지금 네가 어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네 삼촌이 온 세상을 뒤져서 너를 찾고 있을 텐데. 그 아이와 함께 다시 그 지옥으로 돌아가고 싶나? 그의 말은 현실이었다. 유라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존심 따위는 얼마든지 버릴 수 있었다. 그녀가 침묵하자 강진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큰 그림자가 유라를 완전히 뒤덮었다. 그는 유라의 턱을 가볍게 들어올려 자신과 눈을 맞추게 했다. 그의 깊은 눈동자가 그녀의 흔들리는 눈빛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여기 있어. 내가 허락할 때까지. 강진혁의 말은 거역할 수 없는 선고와 같았다. 한유라는 그의 눈을 마주보며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말이 맞았다. 지금 이 거대한 도시에서 아이를 데리고 삼촌의 소나기를 벗어날 방법은 없었다. 자존심을 세우기에는 현실의 벽이 너무나도 높고 차가웠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것은 항복이자 임시적인 휴전의 신호였다. 그녀의 수능을 확인한 강진혁은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서재로 몸을 돌렸다. 김 비서가 곧 돌아와 유라와 별이가 머물 방을 안내했다. 펜트하우스의 한쪽 끝에 위치한 게스트룸은 웬만한 호텔의 스위트룸보다 넓고 호화로웠다. 창밖으로는 한강의 야경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고 방 안의 모든 가구와 소품은 최고급이었다. 하지만 유에게 이곳은 황금으로 만든 새장에 불과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별이를 침대에 눕혔다. 아이는 긴장과 피로에 지쳐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유라는 딸의 젖은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겨주며 한참 동안 아이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작은 숨소리를 내쉬며 잠든 딸의 모습은 그녀에게 유일한 위안이자 살아갈 이유였다. 그녀는 잠시 모든 것을 잊고 엄마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했다. 방에 딸린 넓은 욕실에서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을 가져와 아이의 얼굴과 손발을 정성껏 닦아주었다. 아이의 옷은 빗물에 젖어 축축했지만 갈아입힐 옷이 없었다. 바로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김 비서가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유라와 별이가 입을 새 옷가지와 간단한 구급 상자가 들려 있었다. 회장님께서 준비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십시오.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행동에는 세심한 배려가 담겨 있었다. 유라는 작게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강진혁다운 방식이었다. 그는 결코 따뜻한 말을 건네는 법이 없었지만 필요한 것은 반드시 챙겨주는 사람이었다. 별이에게는 부드러운 수면 잠옷을, 율에게는 편안한 실내복을 건네받았다. 옷을 갈아입히자 별이는 한결 편안해 보였다. 유라는 구급 상자를 열어 자신의 발목에 난 작은 상처를 소독했다. 도망치면서 긁힌 상처는 쓰라렸지만 마음의 상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모든 정리를 마친 유라는 침대 옆 작은 소파에 앉았다.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이 너무나도 복잡했다. 창밖의 화려한 야경을 보고 있자니 문득 6년 전의 기억이 파편처럼 떠올랐다. 그때의 강진혁은 지금처럼 차갑지 않았다. 그는 율에게
유일한 안식처이자 세상의 전부였다. 두 사람은 같은 곳을 바라보며 미래를 꿈꿨다. JK그룹의 후계자와 서진그룹의 상속녀. 모두가 그들의 결합을 축복했다. 진혁은 그녀에게 이 도시의 야경을 보여주며 말했다. 유라야, 저 수많은 불빛들보다 더 빛나는 제국을 너와 함께 만들고 싶어.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 자신감과 다정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기억은 달콤했지만 동시에 가슴을 저미는 아픔이었다.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멀어지게 만들었을까? 오해와 불신, 그리고 타이밍. 모든 것이 어긋나기 시작하면서 두 사람의 견고했던 세상에는 균열이 생겼다. 유라는 쓰라린 기억을 애써 지우려는 듯 눈을 감았다. 과거에 얽매여 있을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현재를 살아야 했고 미래를 개척해야 했다. 딸 별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다시 일어서야만 했다. 같은 시각, 도시의 다른 한편에 위치한 서진그룹의 회장실에서는 분노에 찬 고함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한태식은 부하 직원이 건넨 보고서를 집어던지며 이성을 잃고 날뛰었다. 고장 여자의 하나랑 어린애 하나를 놓쳐. 그것도 강진혁의 채 태워서 보냈다고? 이 무능한 놈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다 잡았다고 생각했던 먹잇감을 눈앞에서 놓친 사냥개의 모습이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강진혁 회장이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부하 직원은 바닥에 엎드려 빌었다. 하지만 한태식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강진혁이라는 이름이 가진 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감히 자신에게 대적할 자가 없다고 여겼던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껄끄러운 상대였다. 한유라와 강진혁, 그 둘이 아직도 연락을 하고 있었단 말인가. 6년 전에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는데 한태식은 불안감에 휩싸였다. 만약 두 사람이 손을 잡는다면 자신의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었다. 그는 즉시 명령을 내렸다. 지금 당장 두 사람의 관계를 다시 파헤쳐봐. 6년 전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을 샅샅이 조사해. 그리고 강진혁이 한유라를 어디에 숨겼는지 알아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계집애를 내 손에 넣어야 해. 그의 눈빛은 탐욕과 살기로 번뜩였다. 그에게 유라는 단순한 조카가 아니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위협하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존재였다. 다시 강진혁의 펜트하우스. 서재에 홀로 남은 진혁은 통유리창 앞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화려한 불빛이 아닌 어딘가 먼 곳을 향해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한유라와 그 아이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6년 만에 나타난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어딘가 위태로워 보였다. 그리고 그녀의 품에 안겨 있던 아이. 그 아이는 누구의 아이일까? 그는 김 비서를 호출했다. 한율에 대해 조사해. 지난 6년간의 모든 행적, 그리고 서진그룹의 현재 상황까지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보고하도록.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불확실한 상황을 용납할 수 없었다. 특히 한유라가 관련된 일이라면 더욱 그랬다. 김 비서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서재를 나섰다. JK그룹의 정보팀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대한민국에서 비밀로 남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었다. 진혁은 책상 위 액자를 집어들었다. 액자 속에는 젊은 시절에 그와 유라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남산타워를 배경으로 찍은 풋풋하고 행복했던 시절의 모습이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사진 속 유라의 얼굴을 엄지손가락으로 부드럽게 쓸었다. 그에게도 그녀와의 기억은 지울 수 없는 흔적으로 남아 있었다.
특히 그들의 마지막 날은 생생한 악몽처럼 그의 기억 속에 각인되어 있었다. 그날 진혁은 율에게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 반지를 준비했다. 하지만 약속 장소에 나타난 유라는 차갑게 이별을 통보했다. 우리 그만하자. 너랑 함께하는 미래는 너무 숨이 막혀. 이유를 묻는 그에게 그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돌아섰다. 붙잡으려는 그의 손을 매정하게 뿌리치던 그녀의 눈빛. 그 눈빛에는 사랑이 아닌 경멸과 냉소가 가득했다. 진혁은 배신감에 몸을 떨어야 했다. 그의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났고 사랑은 증오로 변했다. 그 후로 그는 일에만 미친 듯이 매달렸다. JK그룹을 지금의 위치까지 올려놓은 것은 그의 도끼와 상처가 만들어낸 결과물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녀가 다시 나타났다. 심지어 다른 남자의 아이로 보이는 아이까지 데리고. 진혁은 액자를 거칠게 내려놓았다. 그는 결코 과거에 얽매이는 남자가 아니었다. 이번 일은 단지 변덕이나 동정심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자신의 영역 안에서 벌어진 불미스러운 일을 처리하려는 것뿐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깊은 밤, 유라는 결국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로 나왔다. 펜트하우스는 거대한 침묵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서재 쪽으로 다가갔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 역시 잠들지 못한 모양이었다. 유라는 차마 그를 방해할 용기를 내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렸다. 주방으로 향한 그녀는 차가운 물 한 잔을 마셨다. 타는 듯한 갈증이 조금은 가시는 듯했다. 이대로 그의 보호 아래 머무는 것은 임시 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었다. 한태식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강진혁의 힘이 아무리 막강하다 해도 그가 언제까지 자신과 별이를 지켜줄지는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유라는 결심했다. 더 이상 도망만 다닐 수는 없다. 숨어서 그의 처분만 기다릴 수도 없다. 그녀는 직접 싸워야 했다. 아버지의 회사와 자신의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해, 그리고 딸 별이에게 떳떳한 미래를 물려주기 위해. 그녀의 눈빛이 밤의 어둠 속에서 차갑고 단단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펜트하우스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밤새 내리던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잿빛 구름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유라는 낯선 잠자리에서 뒤척이다 이른 시간에 눈을 떴다. 그녀는 먼저 잠든 별이에 이마에 입을 맞춘 뒤 조용히 방을 나섰다. 거실에서는 강진혁이 이미 운동복 차림으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의 완벽한 모습은 마치 어젯밤의 혼란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듯 흐트러짐이 없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짧게 마주쳤다. 유라가 먼저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진혁은 가볍게 턱짓으로 답했다. 어색한 분위기를 깬 것은 잠에서 깨어난 별이었다. 엄마, 아이는 잠이 덜 깬 목소리로 유라를 부르며 방에서 나왔다. 그리고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진혁을 발견하고는 유라의 등 뒤로 쏙 숨어버렸다. 어젯밤의 무서운 기억이 아직 남아있는 듯했다. 진혁의 시선이 아이에게 잠시 머물렀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지만 어제보다는 조금 더 깊은 관찰의 빛이 서려 있었다. 곧이어 김 비서가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식탁 위에는 따뜻한 수프와 빵, 신선한 과일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다. 별이는 처음 보는 화려한 식탁에 눈을 동그랗게 떴지만 낯선 환경 탓인지 쉽게 수저를 들지 못했다. 유라는 아이를 위해 수프를 작게 떠서 식혀주며 다정하게 속삭였다. 그 모습을 강진혁은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공영에 처한 와중에도
딸 앞에서는 한없이 강하고 다정한 엄마가 되는 한유라의 모습은 그가 알던 과거의 그녀와는 또 다른 모습이었다. 식사가 끝난 후 유라는 진혁에게 조심스럽게 부탁했다. 저 혹시 외부와 연결되지 않은 노트북 한 대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앞으로 지낼 곳이나 일자리를 알아봐야 할 것 같아서요. 그녀는 그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최대한 그럴듯한 핑계를 댔다. 진혁은 잠시 그녀를 꿰뚫어 보는 듯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그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김 비서에게 준비하라고 하지. 그는 그녀가 무엇을 하려는지 궁금했다. 도망칠 궁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는 것인지. 그는 그녀에게 판을 깔아주고 그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보기로 결정했다. 그의 이런 태도는 율에게 작은 안도감과 함께 더 큰 긴장감을 안겨주었다. 오후가 되자 김 비서는 최신형 노트북 한 대를 가져왔다. 회장님의 지시입니다. 이 노트북은 외부에서 절대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특수 보안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유라는 감사를 표하며 노트북을 건네받았다. 그녀는 별이가 거실에서 김 비서가 가져다 준 그림책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뒤 조용히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다. 이제 그녀만의 전쟁이 시작될 시간이었다. 노트북을 켜자 낯선 운영체제가 그녀를 맞았다. 하지만 율에게는 문제될 것이 없었다. 그녀는 몇 가지 명령어를 입력해 기본적인 시스템을 확인한 뒤 곧바로 암호화된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시작했다. 화면 위로 복잡한 코드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도망자의 초라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모니터를 응시하는 전략가의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현란하게 움직였다. 그녀가 찾고 있는 것은 삼촌 한태식이 서진 그룹을 장악한 후 만들어 놓은 비자금의 흐름이었다. 아버지는 생전의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회사 시스템 내부에 누구도 알지 못하는 백도어를 만들어 두셨다. 그리고 그 사용법은 오직 유라만이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 비밀 통로를 통해 서진 그룹의 가장 깊숙한 서버 데이터베이스로 잠입했다. 수많은 방화벽과 보안 시스템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지만 그녀는 마치 제 집처럼 능숙하게 그것들을 우회했다. 몇 시간에 걸친 작업 끝에 그녀는 마침내 의미 있는 흔적을 발견했다. 수백 개의 유령 회사를 거쳐 조세 피난처로 흘러 들어가는 거대한 자금의 흐름.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나측은 이름 하나. 바로 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자 지금은 한태식의 오른팔이 된 윤상무였다. 유라는 차갑게 입꼬리를 올렸다. 이제 실마리를 잡았다. 이것을 시작으로 거대한 부패의 사슬을 하나씩 끊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녀는 발견한 자료들을 여러 개의 암호화된 파일로 만들어 별도의 저장 공간에 안전하게 보관했다. 한편 서재에 있던 강진혁은 자신의 모니터를 통해 펜트하우스 내부의 네트워크 활동을 확인하고 있었다. 그는 유라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녀가 사용하고 있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의 암호화 프로토콜과 데이터 트래픽의 양은 그녀가 단순히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는 것이 아님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그의 입가에 흥미로운 미소가 번졌다. 대체 정체가 뭐지? 한유라. 그는 그녀가 예상보다 훨씬 더 대단한 인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날 저녁, 진혁은 잠시 머리를 식힐 겸 서재에서 나왔다. 거실에서는 별이가 넓은 테이블에 엎드려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아이는 그림에 완전히 몰두해 있었는데 무언가 골똘히 생각할 때마다 왼손 검지로 자신의 턱을 톡톡 두드리는 버릇이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진혁은 자리에 그대로 멈춰 섰다. 심장이 이유 없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사소하고 독특한 버릇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이 그런 버릇을 가진 것을 본 적이 없었다. 어릴 적부터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깊은 생각에 잠길 때면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행동이었다. 단순한 우연일까? 그는 애써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지우려 했다. 세상에 비슷한 버릇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작은 불신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떨어져 쉽게 꺼지지 않는 의심의 씨앗을 심어버렸다. 진혁이 넋을 놓고 서 있는 것을 발견한 별이가 고개를 들고 그를 보며 해맑게 물었다. 아저씨는 왜 항상 슬픈 눈을 하고 있어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은 그 어떤 날카로운 말보다도 그의 심장을 정확하게 찔렀다. 그는 한 번도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모두가 그를 두려워하거나 존경할 뿐 그의 내면을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작은 아이는 그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감정을 단번에 꿰뚫어 보았다. 그는 잠시 할 말을 잃고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는 처음으로 별이를 한유라의 딸이 아닌 하나의 온전한 인격체로 마주했다. 아이의 커다란 눈망울은 유라를 닮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을 주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아이에게 다가가 곁에 쪼그리고 앉았다. 글쎄, 아저씨도 잘 모르겠구나. 그가 처음으로 아이에게 건넨 다정한 말이었다. 그의 목소리에 별이는 경계심을 풀고 자신의 그림을 자랑스럽게 내밀었다. 이거지 엄마랑 별이랑 아저씨예요. 그림 속에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활짝 웃고 있었다. 서툰 솜씨였지만 그 안에는 아이의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진혁은 그림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이 아이는 대체... 그는 다시 한번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되는 상상이다. 하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기 시작했다. 유라가 갑자기 사라졌던 시기와 아이의 나이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진다는 사실이 그의 뇌리를 스쳤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서재로 돌아왔다. 하지만 더 이상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아이의 얼굴과 턱을 두드리던 그 작은 손가락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그는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비서, 아까 지시했던 조사 말인데 한 가지 더 추가해. 6년 전 한유라가 사라진 직후부터 그녀의 모든 의료 기록을 확인해봐.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놓치지 말고.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낮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진실을 확인해야만 했다.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은 서 회장의 펜트하우스에서는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는 와인잔을 천천히 돌리며 유리창 너머에 불빛들을 내려다보았다. 그에게 있어 저 불빛들은 그저 도시의 풍경이 아니라 그의 소나귀에 있는 거대한 체스판 위의 말들이었다. JK그룹이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림자 속에서 비서가 조용히 보고했다. 서 회장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럴 줄 알았지. 김민준 팀장인가? 똑똑한 친구지만 아직 세상을 덜 배웠어. 세상은 정의가 아니라 힘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그 시각 JK그룹 전략기획팀 사무실은 늦은 밤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다. 팀장 김민주는 거대한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복잡하게 얽힌 기업 관계도를 노려보고 있었다. 최근 몇 달간 시장을 교란시킨 일련의 비정상적인 거래들. 그 모든 것의 끝에는 유령처럼 실체가 없는 한 인물, 서 회장이 있었다. 팀장님, 또 막혔습니다. 팀원 중 한 명이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추적하던 계좌가 방금 전 증발했습니다.
서버 기록도 깨끗하게 지워졌고요. 김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번이 벌써 세 번째였다. 그들의 모든 움직임은 마치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보듯 상대에게 읽히고 있었다. 서 회장의 힘은 단순히 자금력을 넘어 정치, 법조계, 심지어 언론까지 깊숙이 뻗어 있었다. 그들이 접근하려 할 때마다 보이지 않는 벽이 앞을 가로막았다. 내부 첩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팀원이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놓았다. 아니,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그런 수준이 아니야. 우리보다 한 수 위에서 전체 판을 보고 있는 거야. 이건 권력 그 자체야. 절망감이 사무실을 감돌았다. 거대한 산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민주는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화이트보드에 그려진 수십 개의 회사 이름들 사이에서 무언가를 찾으려 애썼다. 분명히 어딘가에 균열이 있을 터였다. 완벽한 범죄는 없듯이 완벽한 권력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밤을 새워 모든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훑어보기 시작했다. 그러다 그의 눈이 아주 작은 한 가지 불일치에 멈췄다. 서류상으로는 폐업 처리된 한 작은 인쇄소. 하지만 그 인쇄소의 법인 등기부등본에 찍힌 도장이 최근 서 회장의 차명 회사 중 하나가 사용한 도장과 미세하게 달랐다. 전문가가 아니면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차이였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닐 것이다. 이것은 서 회장의 거대한 제국에 난 아주 작은 흠집이자 그들이 파고들 수 있는 유일한 실마리였다. 가야스다! 김민준의 낮은 목소리에 모든 팀원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그의 눈은 밤새도록 지쳐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부터 진짜 수사를 시작한다. 그 미세하게 다른 도장은 김민준 팀이 뚫을 수 없을 것 같던 서 회장의 철옹성에 발견한 첫 번째 균열이었다. 서울 외곽의 낡은 공단에 자리 잡은 오래전 폐업한 작은 인쇄소. 그곳이 그들의 다음 목표가 되었다. 업무 시간 외에 움직인다. 어떤 공식 기록도 남기지 않는다. 민준이 비밀 회의에서 팀원들에게 지시했다. 이건 비공식 작전이야. 발각되면 JK그룹도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없어. 모두 이해했나? 단호한 침묵이 그 대답을 대신했다. 민준에 대한 신뢰와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열망이 모든 두려움을 압도했다. 그날 밤 민준과 그의 핵심 팀원 2명, 데이터 분석 전문가인 박서준과 노련한 현장 요원 이지은, 이 인쇄소로 접근했다. 그곳은 서류상의 정보대로 깨진 유리창과 무성한 잡초로 뒤덮여 완전히 폐허처럼 보였다. 하지만 지은의 예리한 감각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었다. 먼지가 없어. 그녀가 금속무늬 자물쇠를 가리키며 속삭였다. 누군가 정기적으로 드나들고 있어. 서준이 소형 장비를 이용해 낡은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그들은 안으로 잠입했다. 허름한 외관과는 달리 내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낡은 인쇄기는 없었다. 대신 온도 조절실 안에서 최신 서버들이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며 작동하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정교한 신분증, 계약서, 금융서류들을 인쇄하기 위한 장비들이 갖춰져 있었다. 맙소사, 서준이 경악했다. 여긴 인쇄소가 아니야. 신분과 증거를 위조하는 공장이라고. 그들은 서 회장 불법 활동의 신경 중추를 찾아낸 것이었다. 민주는 즉시 증거 수집을 명령했다. 서준은 서버 시스템에 외장 하드를 연결해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복사하기 시작했고, 지은은 제작 중이던 위조 서류들을 카메라로 촬영했다. 하지만 데이터 복사 진행률이 50%를 막 넘었을 때 갑자기 귀를 찢는 듯한 경보음이 울려 퍼졌다. 건물 전체의 조명이 붉게 바뀌었다. 들켰다. 빨리 철수해.
민준이 소리쳤다. 그들이 밖으로 뛰쳐나갔지만 이미 사방에서 달려온 검은색 세단들이 탈출로를 막고 있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수십 명의 남자가 채서 내려 그들을 완벽하게 포위했다. 선두에 있던 차량에서 스크린이 켜지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띤 서 회장의 얼굴이 나타났다. 환영하네, 김 팀장. 그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차갑고 권위적으로 울려 퍼졌다. 자네처럼 영리한 쥐가 내가 남겨둔 미끼를 언제쯤 발견할까 궁금했었지. 그 도장? 일부러 만든 실수였네. JK그룹의 귀한 손님들을 이곳으로 초대할 핑계가 필요했거든. 김민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들은 균열을 찾은 것이 아니었다. 완벽하게 설계된 덫 안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것이었다. 서 회장이 조롱 섞인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자, 이제 JK그룹의 협력업체에 무단 침입해서 기업 비밀을 훔치려 한 혐의에 대해 경찰에게 어떻게 설명할지 궁금하군. 바로 그때 멀리서부터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져 오고 있었다.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공단의 정적을 깨뜨리며 가까워졌다. 김민주는 재빨리 머리를 굴렸다. 서 회장의 함정은 완벽했다. 무단 침입, 데이터 절도 미수. 모든 증거가 그들에게 불리했다. 여기서 서 회장의 거대한 음모에 대해 이야기해봤자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을 것이 뻔했다. 모두 무게는 버리고 손을 머리 위로 올리시오. 경찰들이 도착했고 현장은 순식간에 통제되었다. 베테랑으로 보이는 한 형사가 민준에게 다가와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다. 김민준 씨, JK그룹 전략기획팀장 맞으시죠? 형사가 날카로운 눈으로 물었다. 경쟁사의 기밀을 훔치기 위해 이런 곳까지 직접 행차하신 이유가 뭡니까? 경쟁사라고요? 민주는 일부러 놀란 표정을 지었다. 형사님, 이 회사의 법인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곳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JK그룹의 자회사가 소유한 곳입니다. 우리가 우리 회사에 침입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은 함정 속에서 민준이 던질 수 있는 유일한 승부수였다. 서 회장이 미처 신경 쓰지 못했을 혹은 신경 쓸 필요도 없다고 여겼을 작은 논리적 모순. 형사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물론 이것만으로 혐의를 벗을 순 없겠지만 의심의 씨앗을 심기에는 충분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수갑을 찬 채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취조실에 차가운 공기가 절망의 무게를 더했다. 모든 공식적인 연락은 차단되었고 그들은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한편 JK그룹 본사는 발칵 뒤집혔다. 전략기획팀의 핵심 인력들이 산업 스파이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소식은 즉시 언론에 퍼져나갔다. 서 회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언론을 움직여 JK그룹의 도덕성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사회는 긴급 소집되었고 대부분의 임원들은 회사를 구하기 위해 김민준 팀을 꼬리 자르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로 그때 회의 내내 침묵을 지키던 윤 부회장이 입을 열었다. 그는 창업주와 함께 JK그룹을 일군 입지전적인 인물로 평소에는 경영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지만 그의 영향력은 막강했다. 이 사건은 너무나 자기적이네. 그의 낮은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김 팀장은 내가 아는 가장 충성심 강하고 유능한 직원이야. 그가 이런 어리석은 짓을 했을 리가 없지. 이건 명백한 함정이야. 아무도 감히 반박하지 못했다. 윤 부회장은 즉시 비서를 통해 국내 최고의 로펌에 연락을 취했다. 대가를 얼마를 치르든 상관없네. 변호사들 중 가장 독하고 실력 있는 자로 보내게. 우리 직원을 저 시궁창에서 꺼내와야겠어. 그날 밤 유치장에 갇혀있던 김민준 앞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변호사가 나타났다. 그는 값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고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김민준
팀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당신의 변호를 맡게 된 고태림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열며 나지막이 덧붙였다. 윤 부회장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죽은 듯이 엎드려 있되 호랑이의 눈을 잃지 말라고. 차가운 절망 속에서 마침내 희미한 온기를 가진 한 줄기 빛이 비추기 시작했다. 취조실안. 김민준과 고태림 변호사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고 변호사는 냉소적이고 현실적이었다. 그는 서류를 훑어보며 입을 열었다. 상황은 최악입니다, 김 팀장님. 증거는 조작됐지만 완벽하고 서 회장의 영향력은 검찰과 경찰 상층부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전공법으로는 백전백패입니다. 그의 말은 희망보다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게 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포기한 자의 눈이 아니었다. 오히려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우리는 당신의 무죄를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저들의 기소 자체가 얼마나 허술하고 모순적인지를 증명할 겁니다. 저들의 창으로 저들의 방패를 뚫는 거죠. 그러니 서 회장에 대해 조사했던 모든 것을 아주 사소한 것까지 전부 말해 주십시오. 균열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견되는 법이니까요. 고 변호사의 전략은 명쾌했다. 그는 김민준이 몇 달간 수집한 방대한 자료를 놀라운 속도로 흡수하며 서 회장의 거대한 제국을 해체하기 위한 지도를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한편 김민준 팀을 체포했던 그 베테랑 형사는 찜찜함을 떨칠 수 없었다. 김민준이 던졌던 자기 회사에 침입한 스파이라는 논리적 모순이 계속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비공식적으로 인쇄소의 소유구조를 다시 파헤치기 시작했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했지만 그 완벽함이 오히려 부자연스러웠다. 무언가 거대한 힘이 진실을 덮고 있다는 직감이 그를 움직이게 했다. 고태림 변호사는 행동에 나섰다. 그는 김민준에게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검찰을 향해 맹렬한 법적 공세를 퍼부었다. 도난당했다는 데이터의 증거 보전 연쇄 과정 공개 요구, 체포 과정의 적법성 문제 제기, 그리고 인쇄소 서버에 모든 원본 로그 기록 제출 명령 신청. 그는 상대가 제출할 기록들이 분명 조작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의 목표는 그 조작을 법정 한가운데로 끌어내는 것이었다. 검찰은 당황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산업 스파이 사건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까다로운 법적 지뢰밭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고태림이라는 예상치 못한 암초에 부딪힌 것이다. 며칠 후 고 변호사가 다시 김민준을 찾아왔다. CEO 공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승리를 예감하는 사냥꾼의 미소였다. 무대가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진짜 호랑이가 어떻게 사냥하는지 똑똑히 보여줍시다. 방어의 시간은 끝났다. 이제 방역의 막이 오르고 있었다. 첫 공판이 열리는 날, 법정안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언론과 JK그룹 관계자들로 방청석은 만원이었다. 검사 측은 자신만만하게 사건을 개진했다. 김민준 팀이 인쇄소에 침입하는 CCTV 영상과 절도미수의 증거인 외장 하드를 제시하며 누가 봐도 명백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모든 것이 서 회장의 각본대로 흘러가는 듯 보였다. 김민준과 팀원들은 굳은 표정으로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마침내 변호인 측의 차례가 되었다. 모두의 시선이 고태림 변호사에게 쏠렸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검사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대신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졌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검사 측은 지금 피고인들이 경쟁사의 비밀을 훔치려 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 경쟁사가 사실상 피고인들이 속한 JK그룹의 소유라면 이 사건의 성립 요건 자체가 흔들리는 것 아닙니까? 법정안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고 변호사는 이어서 인쇄소의 복잡한 지분 구조와 소유 관계를 설명하며 이 사건이 단순한 절도가 아님을 암시했다. 그리고 그는 모두를 놀라게 할 한 수를 던졌다. 증인을 신청합니다. 검사 측은 당연히 기술 전문가나 피고인들의 동료일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고태림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피고인들을 현장에서 체포한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 소속의 박철규 형사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법정은 충격에 휩싸였다. 자신들을 기소한 측의 핵심 증인인 경찰을 변호인 측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검사가 즉각 이의를 제기했지만 재판장은 고심 끝에 증인 신문을 허가했다. 증인석에 선 박철규 형사는 잔뜩 긴장한 모습이었다. 고태림 변호사는 그를 적대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오히려 진실을 함께 찾는 동료처럼 부드럽게 질문을 시작했다. 형사님, 당시 현장에 출동했을 때 무언가 이상하다는 점을 느끼지 못했습니까? 이상하다니요? 대기업의 핵심 팀장이라는 사람이 허술하기 짝이 없는 방식으로 자기 회사의 자산을 훔치려 했다는 점 말입니다. 형사님의 오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은 일반적인 산업 스파이 사건과 같았습니까? 아니면 무언가 부자연스러운 점이 있었습니까? 박 형사는 잠시 머뭇거렸다. 그는 김민준이 연행 직전에 던졌던 말을 떠올렸다. 그리고 자신이 비공식적으로 조사하며 느꼈던 찜찜함을 외면할 수 없었다. 확실히 일반적인 사건과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부자연스럽다고 느꼈습니다. 그 한마디가 법정의 분위기를 바꾸었다. 고태림이 기다렸다는 듯 파고들었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범죄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완벽하게 설계된 함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의뢰인들은 그 함정의 피해자입니다. 고 변호사의 목소리가 법정 전체를 울렸다. 그는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 측은 이 모든 것이 함정이라는 것을 입증할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다음 공판에서 그것을 공개하겠습니다. 검사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방청석의 기자들은 미친 듯이 무언가를 받아 적기 시작했다. 방역의 폭풍이 마침내 법정 안에서 휘몰아치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첫 공판이 끝난 후 법정의 폭풍은 세상으로 번져나갔다. 고태림 변호사의 파격적인 변론과 함정이라는 주장은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JK그룹을 향한 비난 여론은 순식간에 의심과 호기심으로 바뀌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다고 믿었던 서 회장의 제국에 미세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서 회장의 펜트하우스에는 분노의 냉기가 감돌았다. 그는 통유리창 앞에 서서 어두운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고작 변호사 하나 때문에 이 모든 판이 흔들린단 말인가. 그의 뒤에는 사건을 담당하는 부장검사가 식은땀을 흘리며 서 있었다. 서 회장은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이 실수를 어떻게 만회할 생각이지? 다음 공판 전까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놔. 그게 자네가 그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야. 부장검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일 뿐이었다. 그림자의 압박은 그 무엇보다 무거웠다. 한편 고태림 변호사와 김민준은 다음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다. 사실 법정에서 말했던 결정적 증거는 상대를 압박하고 시간을 벌기 위한 블러핑에 가까웠다. 이제 그들은 진짜 증거를 찾아야만 했다. 그 인쇄소 서버 분명 무언가 더 있었을 겁니다. 구치소 면회실에서 데이터 분석 전문가인 박서준이 입을 열었다. 그는 체포되기 직전 데이터를 복사하던 그 짧은 순간을 계속해서 머릿속으로 복귀하고 있었다. 위조 서류를 만드는 데이터 외에 아주 교묘하게 숨겨진 암호화된 파티션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접근하진 못했지만 아마 진짜 정보는 그 안에 있었을 겁니다.
그것이 그들이 찾던 실마리였다. 그 암호화된 데이터만 손에 넣을 수 있다면 판을 뒤집을 수 있었다. 하지만 서 회장은 법정 안에서만 싸우는 어리석은 인물이 아니었다. 그는 법적 다툼이 길어질 것을 예상하고 법정 밖에서 JK그룹의 숨통을 조이기 시작했다.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동원하여 JK그룹의 핵심 자회사 중 하나에 대한 대규모 적대적 인수합병, M&A를 시도한 것이다. 서 회장의 목표는 명확했다. JK그룹을 재정적으로 압박하여 윤 부회장이 김민준 팀을 지원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 회사냐, 직원이냐. 그는 윤 부회장을 잔인한 선택의 기로에 세웠다. 늦은 밤 윤 부회장의 사무실에 긴급 보고가 올라왔다. 적대적 M&A 시도. 보고서에 찍힌 상대 측 법률 대리인의 이름은 서 회장의 오랜 신복이었다. 윤 부회장은 보고서를 내려놓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법정에서의 싸움과 동시에 이제는 그룹의 명운을 건 경영권 전쟁까지 시작된 것이다. 직원들을 구하기 위해 회사를 위험에 빠뜨릴 것인가? 아니면 회사를 지키기 위해 그들을 희생시킬 것인가? 그의 선택에 모든 것의 운명이 달려 있었다. JK그룹의 긴급 이사회는 폭풍전야 같았다. 서 회장의 적대적 M&A 공격 소식에 임원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다. 대부분은 회사를 살리기 위해 김민준 팀을 즉시 해고하고 서 회장 측과 협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회장님,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직원 몇 명 때문에 그룹 전체가 흔들릴 수는 없습니다. 빗발치는 아우성 속에서 윤 부회장은 굳건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그는 모든 임원들이 자신들의 두려움을 토해낼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다. 마침내 회의실이 잠잠해지자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JK그룹의 창립 이념이 무엇인지 아는가?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압도했다. 신뢰와 책임일세. 위기에 처한 직원을 내치는 것은 우리의 방식이 아니야. 그렇게 얻은 안정은 모래성과 같지. 그는 단호하게 선언했다. 우리는 양쪽 전선에서 모두 싸울 걸세. 나는 내 직원들을 포기하지 않아. 늙은 호랑이가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다. 윤 부회장은 즉시 경영권 방어를 위한 전략에 돌입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금융계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우호 지분을 확보하는 백기사를 요청하는 한편 신주를 발행하여 적대 세력의 지분율을 희석시키는 포이즌필 전략을 준비했다. 보이지 않는 금융전쟁의 막이 올랐다. 동시에 그는 김민준 팀에게 실질적인 무기를 쥐어주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는 완벽한 보안을 갖춘 비공식 채널을 통해 고태림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했다. 서버에 암호화된 데이터가 결정적 증거가 될 걸세. 법원 명령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하겠네. 최고의 디지털 포렌식 팀도 붙여주지. 윤 부회장의 지원은 고 변호사에게 천군만마와도 같았다. 그는 즉시 법원에 새로운 증거보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인쇄소 서버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결정적 증거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법원의 감독하에 전문 포렌식 팀이 해당 서버의 암호화된 파티션을 분석하게 해달라는 요청이었다. 검찰 측은 당연히 반발했지만 이미 사건에 깊은 의구심을 품고 있던 재판장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다. 첫 공판에서 고 변호사가 심어놓은 함정이라는 의심의 씨앗이 효력을 발휘한 것이다. 며칠 후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증거보전 신청을 허가한다. 법원이 지정하는 전문 포렌식 팀의 감독 하에 해당 서버의 데이터 분석을 명한다. 작지만 결정적인 승리였다. 서 회장의 철옹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문이 마침내 열린 순간이었다. 보이지 않는 전장에서 벌어진 두뇌 싸움이 첫 번째 결실을 맺었다. 법원의 감독해 마련된 디지털 포렌식 연구실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박서준은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들과 함께 문제의 서버 앞에 앉아 있었다.
군사 등급 수준의 암호화.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데이터가 영원히 파괴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춤추기 시작했다. JK그룹의 운명과 동료들의 명예가 그의 손에 달려 있었다. 그 시각, 서 회장은 자신의 계획이 틀어지는 것에 대한 분노를 사귀고 있었다. 법원이 서버 접근을 허가했다는 것은 이제 법정 싸움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신호였다. 그는 더 이상 고상한 방법으로 싸우지 않기로 결심했다. 김민준, 그 단단한 신념을 가진 청년의 정신을 직접 파괴하기로 마음먹었다. 서 회장은 김민준이 고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에게 가족이란 지금의 팀원들과 윤 부회장이 전부라는 것도. 서 회장의 잔인한 칼날은 김민준의 가장 약한 부분, 바로 그의 돌아가신 부모님을 향했다. 그는 언론과 사정기관에 퍼져 있는 자신의 영향력을 총동원했다. 과거 자신이 저질렀던 초창기 금융비리 사건의 모든 죄를 오래전 세상을 떠난 김민준의 부모님에게 뒤집어 이우는 것이다. 있지도 않은 증거가 발견되었고 거짓 증언들이 터져 나왔다. 비운의 JK맨, 알고 보니 비리 공직자의 아들, 구치소 휴게실의 TV 화면에 충격적인 헤드라인과 함께 부모님의 사진이 떠올랐다. 김민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자신의 신념의 뿌리이자 세상에서 가장 존경했던 부모님이 하루아침에 파렴치한 범죄자로 낙인 찍히는 모습을 그는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만 했다. 서 회장의 공격은 그의 신념과 존재 자체를 뿌리부터 흔드는 그 어떤 고문보다 잔인한 공격이었다. 그의 눈빛이 처음으로 절망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포렌식 연구실, 하세요. 몇 시간에 걸친 사투 끝에 박서준이 외쳤다. 그는 암호화의 미세한 취약점을 찾아냈고 마침내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다. 화면에는 암호가 풀린 데이터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서 회장의 검은 제국을 지탱해 온 비밀 장부 그 자체였다. 정치인, 검사, 언론인들의 이름과 그들에게 건네진 천문학적인 액수의 뇌물 내역, 차명 계좌번호, 거래 날짜까지 옆에서 지켜보던 법원 측 전문가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중얼거렸다. 세상에, 이건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야. 결정적인 증거가 확보된 바로 그 순간, 다른 한쪽에서는 김민준이 차가운 감방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의 어깨는 부모님의 명예를 지키지 못했다는 절망감에 무겁게 축 늘어져 있었다.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그들의 리더는 개인의 전쟁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고태림 변호사는 구치소 면회실에서 무너져 내린 김민준을 마주했다. 그의 눈은 공허했고 한때 빛나던 총기는 사라져 있었다. 서 회장의 공격은 정확히 그의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들어 신념의 기둥을 부서뜨린 것이다. 고 변호사는 섣부른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았다. 대신 그는 서류 뭉치 하나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그것은 박서준이 목숨을 걸고 복원해낸 서 회장의 비밀 장부, 판도라의 상자였다. 김 팀장님, 이걸 보십시오. 그는 리스트에 적힌 정재계 거물들의 이름과 뇌물 내역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말했다. SEO 회장이 왜 당신의 부모님을 공격했다고 생각합니까? 그분들이 범죄자라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김민준 팀장이 자신의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위협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신 부모님의 명예를 지키는 가장 위대한 방법은 슬픔에 잠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의 이름을 더럽힌 자가 저지른 모든 죄의 대가를 법정에서 치르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 손으로 직접. 고 변호사의 말은 감성적인 위로가 아닌 냉철한 진실이었다. 그것은 슬픔을 분노로, 절망을 복수심으로 바꾸는 기폭제가 되었다. 그때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다.
새로운 증거 덕분에 보석으로 풀려난 박서준과 이지은이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그저 김민준을 향해 굳건한 신뢰가 담긴 눈빛을 보냈다. 그 눈빛은 팀장님, 우리는 준비되었습니다. 마지막 전투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다. 변호사의 날카로운 논리와 팀원들의 변치 않는 믿음. 이 두 가지가 김민준을 절망의 늪에서 천천히 끌어올렸다. 잠시 꺼져 있던 그의 눈에 늙은 호랑이 윤 부회장이 말했던 호랑이의 눈빛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고태림 변호사를 보았다. 그의 표정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끝내겠다는 차갑고 단단한 결의만이 남아있었다. 마지막 공판을 준비해 주십시오. 김민준이 말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끝내러 갑시다. 무너졌던 호랑이가 다시 일어섰다. 이제 그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단호했다. 최후의 전장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최후 공판일. 법정은 언론, 정재계 인사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다. 방청석 한가운데에는 서 회장이 앉아 있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법 위에 군림한다고 믿는 듯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마침내 고태림 변호사가 최후 변론을 위해 일어섰다. 그는 단순히 증거를 나열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거대한 음모에 맞서 사우드 함정에 빠진 JK그룹의 의로운 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진실의 문을 열었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여기 그들이 목숨을 걸고 열어젖힌 판도라의 상자가 있습니다. 고 변호사의 손짓에 따라 법정의 모든 스크린의 서버에서 복원된 데이터가 잉시토 사레타, 우수시이다 사레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권력자들의 이름과 그들에게 흘러들어간 검은 돈의 기록. 방청석 곳곳에서 경악과 탄식이 터져나왔다. 자신의 이름이 스크린에 떠 있는 것을 본 몇몇 인사들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완벽하고 명백한 증거 앞에서 이미 전의를 상실한 검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검찰은 김민준 팀장에 대한 모든 공소를 취하하겠습니다. 재판장이 판사봉을 내리쳤다. 피고인 김민준, 박서준, 이지은, 전원 무죄. 팀원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길고 긴 어둠의 터널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고태림의 변론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방청석에 앉은 서 회장을 향해 손가락을 똑바로 겨누었다. 진짜 죄인은 피고인석에 있지 않았습니다. 진짜 죄인은 바로 저기, 자신이 법보다 위대하다고 착각하며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마침내 법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법정의 뒷문이 열리며 특별수사팀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곧장 서 회장에게로 걸어갔다. 윤 부회장이 마쿠에서 움직여 받아낸 체포영장이었다. 서태웅 회장,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법상 횡령 및 뇌물공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이 체포영장을 내밀자 서 회장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여유로운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표정은 충격과 불신으로 일그러졌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그의 거대한 제국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김민준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승리의 환호성 대신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고요하고 엄숙한 감정이 차오를 뿐이었다. 자기 자신을 위해, 동료들을 위해, 그리고 하늘에서 보고 계실 부모님을 위한 길고 긴 싸움이 마침내 끝이 났다.